64번 중개무역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먼저 중개무역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이 중개상이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자 일본으로 이제 물품을 팔게 되는 이런 형태의 무역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원래의 그 수입국이 일본인데 굳이 한국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수출 통관해가지고 수입 통관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물품은 가게 되고, 자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만불의 이 물품을 수출했다. 그러면 한국에 다시 일본으로 판매를 할 때 다시 만불을 해버리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3,000불 하게 되면 바로 이 3,000불이 가득액이 되겠죠. 가득액.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입업자가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BL이 있어야 되는데, 이 BL상에 지금 중국의 쉬퍼가 이제 기재가 되면은 바로 일본의 최종 수입상에게 중국의 원래 수출상을 이제 노출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수입상은 내가 미쳤냐, 3,000불을 더 주고 물건을 사오게, 나는 한국을 배제시키고 다이렉트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의 이런 중개상은 이 화주를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일본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이 중개업자는 일본의 수입상에 중국의 이런 수출상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럼 중국에 만약에 왕서방이 있다. 그러면 왕서방이 선적을 하게 되면 이제 BL의 슈퍼로 기재가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푸어더 또는 대리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한국의 푸어더가 중국하고 업무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포워드에게 이제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포워드의 이름으로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선화증권의 화주에는 쉬퍼로 왕서방이 아니고 이 포워드가 기재가 되겠죠. 포워드.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이 왕서방이 아니고 제3자가 선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홍길동이가 선적하는 것이 아니고, 선적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포워드의 이름으로 되게 되니까 포워드는 여기서 이 관계에서는 제3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드 파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무역에서의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선화증권도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third party BL is acceptable.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신용장이 개설되면 제3자 서류 수리 가능 조항을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중개상은 바로 일본의 개설은행에게 이 BL을 보낼 때 제3자가 이름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The Third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처음에 일본의 수입상이 LC를 개설할 때부터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게 되면 중개인의 국가에서 환적을 하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이 물품을 중국에서 갖고 와서 부산항에서 수입 통관하지 않고 그대로 환적해서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환적항 보세구역 부산항에서 이 화주의 물품을 뜯어가지고 원산지를 변경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그 원산지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데, 쿼터는 중개국가의 쿼터가 아니고 이쪽에 원래의 수출국가의 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인 국가의 쿼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 법률 위반 사항이 되겠어요. 그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는데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쉬퍼와 콘사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수취비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서드파티 비일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일본 사람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주하고 수취인도 전부 다 기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중개상은 중국의 왕서방이 왕서에 발행한 이런 BL을 다시 회수해갖고 한국에서 다시 재발행하게 돼요. 재발행.
그 재발행하니까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재발행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개설은행에 이제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중개인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상업승장과 환음을 대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이쪽에 지금 만불짜리를 13,000불에 팔아먹으려면은 지금 중국의 왕서방이 기재한 상업승장 환음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13,000불짜리로 바꿔서 즉 대체해서 일본으로 보내야 바로 이 3,000불의 가득액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자유매입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용장에 매입을 의뢰할 때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 은행을 아무 은행이나 지정해서 자유롭게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 바로 자유매입 신용장이 되겠고, 그래서 뭐 오픈 크레딧, 제너럴 크레딧, 풀 리고시어블 크레딧하고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L상에 available with 국민뱅크 by negotiation 이런 문구가 있게 되는데, 보통 스위프트 필드 보게 되면 이 신용장의 사용 용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용장은 available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매입에서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국민은행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건 지정된 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국민은행을 가야 되니까 자유매입 신용장에서 자유롭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 되겠어요. 따라서 매입을 의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정된 은행인 국민은행을 가야 되겠고,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서도 매입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매입은행이 반드시 이스윙뱅크의 디파트리 크로스뱅크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일 필요는 없다. 지정은행 같으면은 매입 제한 신용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재매입이 발생한다.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매입 지정 신용장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다가 매입을 의뢰해야 되는데, 국민은행이 서울에 있어, 이렇게 서울. 그리고 원래 수익자는 부산에 있단 말이에요, 부산. 그러면 이렇게 내고하러 국민은행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자기의 뭐 거래은행, 신한은행이 있다. 그럼 신한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되면 신한은행은 다시 국민은행에 그걸 보내서 다시 매입을 의뢰하게 되니까 한 번 여기서 내고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매입이. 그다음에 다시 한번 국민은행에 청구하게 되니까 매입이 두 번 일어난다. 그래서 리네고가 되겠고, 리네고 같은 경우에는 매입 제한 신용장에서는 리네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유매입 신용장에서는 리네고가 나올 수가 없다. 잘 안 지워지네. 잘 안 지워져. 자, 그 다음에 66번. 해상보험에서 2009년 협회 적화약관 ICC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1, 2, 3번 다 맞습니다. 근데 4번이 이제 틀렸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ICCA 약관은 전쟁 위험을 담보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담보하지 않죠. 면책 위험이죠. 그러나 전쟁 위험하고 동맹 파업, 자,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는 특별 약관, 특약에 의해서 담보는 가능해요. 담보는 가능하지만 원래의 ACC 약관에는 전쟁 위험은 면책 위험입니다. 담보되지 않아요. 전쟁 위험뿐만 아니라 동맹 파업 위험도 면책이 됐다고 담보되지 않는 건데 특약으로 다시 특별 약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은 담보 위험이 되는 것이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약관의 원칙을. 그래서 뭐 1, 2, 3번을 다 외우지 못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4번, 그죠? 우리 본문 교재에 있는 그 ICC 약관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MIA 해상보험법, 거기에서 딱 보게 되면 바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것만 충실히 뭐 배웠다 하면 1, 2, 3번 모른다 하더라도, 다 약관 전체를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 손해경감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 합리적인 조치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 확대를 막는 것을 포함하다.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아주 헷갈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매수인이 있고요. 이게 이제 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물품을 받았어요. 받아서 자, 물품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불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매도인이 다시 회수할 때까지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 매수인이다, 그죠? 당사자 그 손해를 경감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밖으로 내놨을 때 뭐 비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기계 같은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커버를 씌워야 되겠죠. 뭐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량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뭐 녹이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계약 위반 상품이지 뭐 못 쓰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노상에다 방치해버리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서의 합리적인 조치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 확대를 막는 것을 포함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녹이 약간 쓸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비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바를 씌우게 되면 녹이 쓰는 것을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피해 당사자가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불량품을 갖다가 이렇게 카바를 씌워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래의 계약 위반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경감되었던 손해액만큼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녹이 쓸었어요. 녹이 쓸어가지고 그 피해 정도가 전체를 봤을 때 한 50%가 됐단 말이에요. 50%. 그래서 만약에 뭐 5만 5천 불, 자, 5천 불에 이런 불량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카바를 씌우지 않아가지고 막 점점 녹이 더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50%의 이런 불량률이 70%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천 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커버를 씌우고 잘 보호를 했다면은 5천 불짜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천 불만큼 더 손해가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확대.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계약 위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그러한 조치에 의해 경감되었던 손해액만큼 자, 피해 당사자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인데, 그죠? 매도인이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야, 인마, 네가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더 손해가 확대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너한테 5천 불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7천 불이 됐잖아. 근데 매수인 네가 나한테 7천 불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증거했던 2천 불에 대해서는 까야 되지 않냐, 그지? 네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가맥.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을 가맥, 그죠? 가맥 청구할 수 있다. 가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1, 2, 3, 4번이 굉장히 뭐 깡콩깍지, 앙콩깍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말로 써 있어가지고 이것을 읽다 보면은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어쨌든 이번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피해 당사자가 손해 경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방지되지 못한 사실의 입증 책임은 본래의 계약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랬을 경우에 통보를 했고 매수인이 불량을 통보했고 그 매도인이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피해 당사자가 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가지고 피해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가 이렇게 피해 당사자에게 너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하는 것을 따져서 바로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출제가 되었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 다 맞추면 아주 기분 나빠. 그래서 야, 요것도 괜찮은데 몇 번 더 울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험생이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는 다음 회차 문제에서 다음 회차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회차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7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두세요. 자, LCL 화물 됐어요. LCL 화물. 자, 소량 화물이 되겠죠? LCL 화물이 프레이트 포워드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 BL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그럼 소량 화물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선사가 있죠? 선사가 있고 이제 포워드가 있고요. 포워드가 있고, 자, 포워드 밑에 여러 화주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의 물품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그걸 혼재 화물이라고 그러죠? 혼재. 콘솔. 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운임은 박스 레이트예요.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워드는 선사와 화주의 입장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럼 선사는 이 안에 화주가 누군가 상관없이 그냥 컨테이너 하나에 대해서 비례를 교부하게 되는데 여러 화주를 묶어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룹 PG, 그룹 PG BL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또 마스터 BL이라고 해요. 자, 그럼 포워드는 자신이 선사로부터 받은 마스터 BL을 다시 분할해서 재발행하죠. 재발행해가지고 각각의 화주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워드스 BL 또는 하우스 BL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선사가 발행하는 마스터 BL은 송화인에게 교부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교부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운송수산업자로부터 하우스 BL을 발급받는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타 복합운송증권, 피아타는 이제 국제운송 주선협회, 바로 피아타라고 그러죠. 피아타 복합운송증권은 하우스 BL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복합운송 주선인 협회가 바로 피아타니까 바로 포워더가 발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입지에서 수입업자는 하우스 BL로는 화물이 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BL과 교환한 후 화물을 인수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선사가 지금 마스터 BL을 송화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것을 일반 화주가 선사에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따라서 이쪽에 이렇게 혼재 화물, LCL 화물의 화주는 포워드로부터 발급받은 하우스 BL을 저쪽에 매수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매수인은 이것을 선사에게 제시해 갖고 정상적으로 물품의 인도를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68번 문제. 우리 운송에서 기본 강의 또는 기본 규제의 내용만 충실히 알고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